황월령, 그러니까 황부인? 이분의 진짜 이름이 월영이다. 이런 건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대부분 여인들이 이름 없이 성씨만 나오죠. 뭐 변씨, 간부인 뭐 이런 식으로. 황월령 역시도 역사엔 그냥 황씨라고만 나오지 이름은 없습니다. 월영이란 이름은 후대 민담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 월영 외에도 완정이라는 이름도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 여튼 정식 이름은 아니지만 일단 편의상 이 동영상에서는 그냥 황월령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월령과 제갈량의 만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양양기라는 기록에 그 제갈량의 웨딩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는 얘기죠. 지역의 명사인 황승원이 제갈량한테 가서 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못생겼지만 재주가 좋아. 결혼 콜? 이러니까 제갈량이 콜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당시에 유행했다고 해요. 딴 건 몰라도 공명한테 부인 고르는 건 배우지 마라. 이게 아승이라는 건 황승원의 그 별칭입니다. 황승원의 못난 딸을 얻으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기록에 나온 제갈량의 웨딩 스토리인데요. 요 이야기에다가 조금 더 그 민담, 야사 같은데 보면 약간 더 살을 붙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뭐 역사적 기록 그런 게 아니라 픽션이겠지만 그냥 참조로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결혼 제안이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제갈량도 좀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제갈량의 형수가 마담뚜 역할을 합니다. 갈등하는 공명한테 펌프질을 넣는데요. 그렇게 갈등만 하지 말고 한번 황승원네 집에 가보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공명이 알겠습니다 형수님 하고 황승원네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무래도 형수 입장에선 그 황승원네 집안이 워낙 근처의 명문이기 때문에 좀 잘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공명도 뭐 황승원이 워낙 근처에서 영향력 있는 명사니까 진로 상담도 할 겸 해서 황승원네 집에 놀러가게 됩니다. 근데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두 마리의 싸나운 개가 공명한테 달려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명이 기겁을 합니다. 개들이 막 미친듯이 공명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공명이 개를 피해서 혼비백산 뜀박질을 치며 도망을 가는데요. 그때 웬 여인이 나타나서 그 날뛰는 개들의 머리를 쫙 쓰다듬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또 조용해져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시겁했던 공명이 놀랍게도 다시 살펴보니까 그 개들은 진짜 개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개 인형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을 처음에는 공명은 뭐 한연가 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걸어 들어갔는데 뭐 집이 굉장히 컸나 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을 또 열고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개보다 더한 호랑이가 떡하니 이제 있는 거였죠. 그 호랑이가 공명을 보고 또 서서히 공명 쪽으로 입을 벌리고 다가옵니다. 이에 공명은 뭐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러면서 이것도 머리를 쓰다듬으면 멈추겠지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데 웬걸 안 멈추고 입을 더 무섭게 벌리면서 손을 공명의 어깨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공명을 잡아먹을 듯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죠. 공명이 이제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까무라치려 그러는데 이번에도 또 그 여인이 나타나서 호랑이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시 나무로 만든 로봇 호랑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공명이 정신을 좀 차리고 쭉 둘러보니까 뭐 주변에 그 나무 로봇들이 절구질하는 절구 로봇, 마당 쓰는 청소 로봇,
등등이 집 마당을 횡행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광경에 공명이 어안이 벙벙해 하고 있는데 이때 황승원이가 허허허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개하고 호랑이 진정시킨 여인을 가리키더니 여보게 공명, 저 아이가 바로 내 딸아이 월영일세. 이 나무 인형들 다 우리 월영이가 만든 거라네. 허허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갈량이 감탄을 하니까 이 정도는 우리 월영이에겐 한낱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네. 이렇게 딸 자랑을 한판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황홀령이 그린 시서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공명에게 딸을 어필을 하죠. 이에 황홀령의 크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제갈량은 이 두 부녀와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갈량이 황승원에게 고민 상담을 좀 합니다. 요새 제가 좀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세상에 꼭 나가서 이름을 알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요즘이 워낙 난세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로 상담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지켜보고 있던 황홀령이 딱 끼어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공명님이 이름을 날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천하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스카우트 제안도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천하 만민이 고통받는 난세에 자기 개인의 목숨이나 부지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공명님처럼 재능 있는 분은 유유자적 살려고 해도 그게 어차피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예부터 그런 생각을 품었던 현자들이 보면 되게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서 투옥되거나 살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미래 남편감에 대해 출사를 강력하게 권유하는 푸쉬를 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월영이가 로봇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하다 라고 느낀 공명은 그녀의 외모와 상관없이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그 야사가 있죠. 당연히 픽션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송나라 때 시인 범성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개해려 형지에 따르면 이런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명이 집에 손님을 받을 때 희한하게 손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음식이 기다리는 웨이팅 없이 바로바로 조리가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주방을 몰래 봤는데 역시 여기에도 사람 모양을 한 나무 인형들이 월영의 요리를 도와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무슨 초현실적인 얘기들인데요. 실제로는 뭐 약간의 과장이 있겠고 뭐 말 그대로 간단한 그 반수동식 도구 같은 것들이었겠죠. 실제로 나중에 제갈량의 그 발명의 트레이드마크인 모구나 유마도 황홀령의 작품이다. 또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한 각종 약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거의 뭐 못 만드는 게 없는 거의 그 인간 3D 프린터다 싶을 정도의 초인적인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물론 상당히 많은 또 과장과 픽션이 있는 거겠지만 말이죠. 근데 이 황홀령에 대해 이러한 그 3D 프린팅 능력뿐만이 아니고 외모도 사실은 미녀였다. 이 황홀령 미녀설 또 몇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일단 황홀령이 얼굴이 검고 머리가 노랗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인도 쪽 혈통이 아니겠느냐. 딱 말만 들어봐선 인도 여인이 떠오르긴 하죠. 실제로 인도가 그 세계 3대 미녀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미인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 미녀인데 당시 중국인들이 인도 사람이 익숙치가 않아서 그 미모를 못 알아봤을 뿐이다. 그럼 황승원은 중국인인데 왜 그 딸이 인도인이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수양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황승원의 후처나 혹은 첩중에 인도 출신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낳은 딸이 황홀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국 혈통이 아닌 사람이었을 것이다, 황홀영이. 그래서 범성대 계혜려 형지에 나와 있는 거의 신기에 가까운 황홀영의 그 로봇 제작 기술 등이 그 당시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을 서쪽에서 황홀영 일족이 넘어오면서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면 월영의 그 놀라운 로봇 공학 능력도 조금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선 못 봤던 기술이니까 그게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시각적 착시를 일으켰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미녀설은 사실은 황홀영이 그냥 중국인이고 중국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미녀인데 당시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일부러 진흙을 평소 얼굴에 바르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머드팩을 하고 다닌 거죠. 일부러 추녀임을 가장했다. 그리고 나중에 밤에 그 원래 예쁜 얼굴은 오직 제갈량한테만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서양의 전설 아더왕 이야기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만 오직 내 남자한테만 예뻐지는 그런 여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요청 주신 테마에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언제 아더왕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더왕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화,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황홀영 알고 보면 미녀설 요런 가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일 확률이야 거의 없겠죠. 다만 이제 이러한 야사나 민담이 나오는 건 비슷한 흐름으로 우리나라에도 박씨 부인전 이런 민담 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역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럼 이 둘이 왜 결혼을 했을까? 공명은 왜 이 혼담을 덥석 받아들였을까? 사실은 이 둘의 결혼을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한 공명의 아름다운 결정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 그렇다기보단 오히려 우리의 흔한 고정관념과는 달리 제갈량에게 현실적으로 철저히 이득이 되는 그런 결혼으로 볼만한 여지가 많다는 거죠. 사실 이 웨딩 스토리가 나중에 따지고 보면 제갈량과 유비의 결합 이거하고도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보통 이 결혼에서 황홀영의 그 독특한 캐릭터, 못생기고 재주 많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진정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황승원, 즉 황씨 집안의 엄청난 빵빵함입니다. 그러니까 월영하고 결혼한 게 핵심이 아니라 제갈량이 이 황씨 집안이라는 당시 형주에서의 엄청난 집안과 맺어졌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일단 우린 이 황승원 집안이 얼마나 빵빵한 집안인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황승원 집안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형주의 채씨 집안입니다. 이 채씨 집안이 형주에서 굉장히 큰 위세를 떨친 호족이었는데요. 채씨 집안에 그 채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채풍은 형주의 아주 대표적인 막강한 호족이었는데요. 이 채풍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심플할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이 대체 얼마나 빵빵하냐? 한번 가계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채풍이란 사람의 누나가 후한의 태위 장훈 와이프고요. 이 장훈은 나중에 동탁한테 죽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채풍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들 혼사처를 보면 이 집안이 얼마나 빵빵한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채풍의 차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주의 짱, 유명한 유표의 후처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 유표의 채부인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딸, 즉 채풍의 장녀가 바로 이 황승원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황승원이가 형주에서 어느 정도 그 위세가 있는 집안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채풍의 아들이 바로 채모입니다. 유표이와의 그 채모 괴월, 그건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린 그냥 삼국지라는 드라마에서 이 채모 괴월 얘네들이 엑스트라쯤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 채모는 유표가 형주에서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또 명목상 형주의 짱은 유표지만 실세는 채모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의 파워가 대단했죠. 그 양양기후기에 보면 채모 집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집이 끝내줍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이 매우 좋았고 내 담장에는 모두 푸른 돌로 가구를 지었으며 비첩이 수백 명 있었고 별장이 40-50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 호화판도 이런 호화판이 없죠. 뭐 첩도 수백 명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거의 왕이죠. 형주에서의 채씨 집안 파워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집안의 장녀, 그러니까 채모의 누나죠.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황승원의 엄청난 파워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황승원네 집안의 그 인맥 파워는 형주 최고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바로 이런 엄청난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게 된 거다. 제갈량에게 있어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혼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제갈량이 추녀를 와이프로 맞이했다, 그래서 제갈량이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의 형준의 최고 가문하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오죽하면 나중에 유비가 제갈량을 초빙한 게, 뭐 제갈량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뭐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제갈량의 형주 내에서의 그 엄청난 가족, 인맥 파워, 혼맥 파워, 이걸 노렸다 유비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리성 있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얘기죠. 아니 그럼 그 인재를 초빙할 때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야말로 그 신분이 철저했던 사회인데 그 사람 집안도 안 보고 초빙을 결정하겠느냐? 아니죠. 오히려 집안도 안 보고 그냥 막 초빙하는 그런 가능성이 되려 더 희박한 거죠. 사실 그 시대는. 그러니까 사실 유비가 공명을 초빙할 때 3번 찾아가는데 이게 그냥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뭔 그런 새파랗게 어린 놈을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나. 근데 이런 배경을 알면 그 3번 찾아가는 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결혼으로 엄청난 백을 얻게 된 제갈량, 형주의 주류 중의 주류, 메인스트림이었던 제갈량, 근데 형주로 쫓겨오다시피 한 유비.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가 형주인데 누가 갑입니까? 당연히 공명이 갑이죠. 유비는 을이죠. 을 유비가 갑 공명을 찾아간 거니까 3번씩 간 것도 당연한 거다. 한마디로 제갈량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었고 오히려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아쉬웠던 건 유비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공명이 유비를 3번씩 찾아오게 만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만한
그런 행동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공명이 나이만 어리지 그 지역에선 유비보다 훨씬 더 파워가 센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그저 아름다운 미담으로만 알고 있던 삼고초려가 상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제갈량과 월영이의 결혼을 두 사람 중에 훨씬 더 좋아했을 사람은 공명이다. 대박이다.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도 역시 공명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당시 유비와 제갈량의 결합을 그냥 군신관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M&A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형주 내에서 엄청난 가족 인맥을 갖춘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매개체로 쫓겨왔던 유비가 그 형주의 주류들, 그 메인스트림 세력과 맺어지고 싶었던 것이다. 공명을 매개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갈량에게 이 결혼은 손해는커녕 그야말로 굴러온 복덩이였다. 이 결혼을 해서 형준의 주류 세력에 편입이 되었기에 유비의 스카우트 제안도 받을 수 있었고, 유비한테 취업을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승상 제갈량을 알 수 있게 된 거기도 하죠. 이런 흐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황부인이라는 사람의 역사적 의미가 정말 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승상 공명을 만든 사람이, 그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황부인이다. 월영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테마도 사실 추천을 해주신 테마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여러가지 그 좋은 테마들은 제가 또 한번 쭉 정리를 해가지고요. 흥미있는 내용으로 동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